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에서는 친일파 동상과 마주한 평화의 소녀상과 조양호 미 LA 남쪽 부촌별장소 칩거 중 보도에 대해 진단해봅니다. 패스트트랙, 톱다운, 디지털 포렌식, 정치사회 뉴스에서 등장하는 뉴스 용어들 어렵지 않으신가요?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봅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다큐S 프라임을 주제로 열렸던 YTN DMB 3월 시청자위원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실감나는 영화를 위해 감독들이 선택한 섭외 1순위 YTN. 영화 속에 그려진 YTN의 활약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늘어나는 가짜뉴스를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이나 약 8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얼마 전 가짜뉴스 탐지기까지 발명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인 이강혁 변호사, 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호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도 버닝썬 관련해서 수사 속보가 좀 쏟아졌고, 특히 이번 주에는 정치권 뉴스가 좀 많았어요. 이기 내각 후보자들 인사청문 관련해서 뉴스 속보가 계속 쏟아졌고, 또 막판에는 보궐선거 소식도 있었고요. 이번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기억나는 것은 주중에 있었던 그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졌던 그 보궐선거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지상파나 종편에서는 개표 결과를 전달하는 것 외에 따로 개표 방송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 YTN 실시간 개표 방송을 진행하면서 뉴스 전문 방송을 존재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앵커와 패널들의 어떤 안정감 있는 진행이나 결과 분석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극적인 역전의 순간 그 주인공이었던 창원 성산의 그 정의당 여연구 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그 현장 중계 설비가 그 이상이 있었든지 현장 상황이 실시간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그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전달해주는 뉴스 전문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칭찬해 주셨는데 주로 질책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 주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승현 평가원님, 이번 주 잘한 뉴스 어떤 뉴스로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3월 27일 방송된 뉴스 바로보기 LPG차가 미세먼지 대책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LPG 판매 규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이제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를 살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LPG차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 팩트체킹한 보도였습니다.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방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살펴보면서 LPG 판매 규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긴 힘들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유익한 보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의구심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차들, 전기차나 수소차 등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도 함께 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기획이슈팀에서 이제 준비했던 뉴스였는데 아무튼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변호사님은 어떤 보도 꼽으셨나요? 예, 저는 지난 27일 보도된 친일파 동상과 마주한 평화의 소녀상을 꼽아봤습니다. 시청자 제보로 친일의 잔재를 찾아나서는 기획인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 기리는 상 앞에 버젓이 놓여있는 친일 인사 동상의 문제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어쩌다 저런 상태가 되는지 저도 참 보면서 좀 놀랍고 황당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기초로 현장 상황과 경위, 향후 해결 방안 등을 잘 정리해줘서 인상적이었고요. 다만 리포트 뒷부분에서 그 친일파 김갑순의 비석이 세워진 원인 부분은 설명되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다 꾸준하게 이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소장님, 특히 이번 이 기획 보도가 의미가 있는 게 대부분 시청자 제보를 통해서 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는 이제 친일의 잔재물이나 예. 또 일제 강점기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저희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시민들과 집단 협업 방식으로 잊혀진 독립 유공자 묘소 찾기와 숨긴 친일 잔재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글로 독립 치시고 점 치시고 네트로 이제 주소창에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그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제보 사이트로.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이제 제보를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보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는 이런 그 근현대사의 어두운 역사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발굴을 하고 찾아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은 정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제보는 YTN과 전문가가 검증하고 시민사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못한 뉴스, 아쉬운 뉴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승현 평가원님은 어떤 보도 선정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YTN 보도를 보면서 시청자가 알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 전달이나 정보 없이 단순 사실만 나열된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7일 테이트 모던 대형 박물관 제치고 관람객 1위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테이트 모던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또 이곳이 대형 박물관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 같은 날 보도된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 가능하도록 지원 뉴스도 이 동네에서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 내용만을 전달했을 뿐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뭐 정책과 제도 추진이 타당한지, 또 이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이런 설명과 이유 없이 끝나게 되어서 아쉬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변호사님도 의견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난 27일에 방송된 대통령 재산 20억, 재산 늘어난 공직자는 보도하고 그다음 29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강남의 주택이라는 보도 경우도 역시 그 현황만 나열하고 마무리가 돼버려서 그 시청자 입장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서 그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의 주택을 보유하는 그 사회적 의미라든가 또 그 각 공직자별 구체적인 보유 내역이나 또 해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담지 않아서 부족함을 느꼈고요. 자, 사실 뉴스 앵커들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도국에서 생산된 기사를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때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기사에 안 담겨 있을까? 그런데 사실 또 취재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서 심층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원승현 평가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기사 작성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사실을 담아야 이게 기사로 나갈 수가 있을까? 너무 길면 또 안 나가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떤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라는 것이 그런 것 드라마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연령대가 다 시청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정말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고민되는데 그 말씀 매운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좋은 기사 쓰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광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먼저 자료를 볼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철저히 들여다보면서 상식과 그 어떤 그 변화된 상황을 이제 비추어 기사를 뽑아내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그 분석과 그다음에 추적에 정말 그 사심 없이 또 내 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광혁 변호사님이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어떤 부분인가요? 지난 28일 있었던 조양호 조한항공 회장이 미 LA 남쪽 부천 별장에서 치과 중이라는 보도를 꼽아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든가 프라이버시 침해 그 우려를 좀 제기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주거를 허락 없이 망원 렌즈 같은 걸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는 사적인 공간과 생활에 대한 침범으로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학계에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이번 보도 역시 최근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 가치가 발생한 것일 텐데 그런 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는 좀 그 별장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건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인 모습 보여준 거는 조 회장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취재 기자들도 늘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이 보도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얼마나 큰 건지, 과연 침해되는 프라이버시를 상쇄시킬 만한 것인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법조인이시니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 논의 사고의 틀을 적용해서 봤을 때 이번 조양호 회장 치과 보도의 경우에 공공의 이익 내지 관심사가 되는 보도 주제는 주주총회 이후에 회사 경영 관여 여부 등에 관해서 조 회장의 입장이라든가 동향은 무엇인가라고 봐야 될 텐데요. 조 회장이 거주 중인 그 주택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런 보도 주제하고는 관련성이 떨어지고 혹시라도 재벌이 머무르는 해외 별장의 모습은 어떤 건가는 대중의 어떤 단순한 그 엿보기식 호기심에 영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당한 표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뭐 내지는 최소한 방송심의 규정상의 사생활 보호 규정 위반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인들께서는 뭐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렵더라도 취재 보도 하실 때마다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관련되는 그 보도에서 과연 내가 국민들의 알 권리 실현이라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에서 꼭 필요한 보도를 하고 있는 건지 뭔가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보도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제3의 방법은 없는가라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취재 보도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다매체 경쟁 속에서 이 취재 경쟁을 하다 보면 좀 본질에서 벗어난 단순한 호기심 끌기, 그런 취재 관행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YTN을 대표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사실 방어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취재 기자가 이렇게 보도한 데는 이유는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정말 알 권리와 또 이 사생활과 관한 항상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느 순간까지 저희도 소송도 많이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저 자신 있으니까 썼겠죠. 그러니까 소송을 당하는 거고 그렇긴 한데 더 주의해야죠. 맞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톱다운, 디지털 포렌식, 정치, 사회 뉴스에서 등장하는 어려운 뉴스 용어들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좀 쉬운 용어로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알려드립니다. 여야 4당이 추진해온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지지 여론이 더 커졌습니다. 과거 정 씨가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유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우리 정부의 중재 역으로 나선 김 차장은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톱다운, 디지털 포렌식. 요즘 뉴스를 눈여겨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의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혹시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패스트트랙이요? 네. 아니요. 그럼 이 기사를 보셨을 때 패스트트랙은 어떠한 단어일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각했을 때 패스트트랙은 이런 단어의 뜻일 것 같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먼저 패스트트랙이라는 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국회에서 법안 같은 거 빨리 처리하려고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포렌식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탑다운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탑다운 기사를 먼저 드릴 텐데요. 어떤 뜻일 것 같은지 생각하는 추측해 대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뜻을 잘 모르면 뉴스의 의미 역시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어려운 뉴스 용어,
그대로 써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해봤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사실 분야별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의미의 패스트트랙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협상 특권을 뜻합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건 정치적 의미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법 제85조 2항 안건의 신속 처리를 말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요원한 상황인데요. 찬성하는 정당들이 법안이 단기간 표류하는 걸 막기 위해 이 제도를 통한 법안 상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톱다운은 북미 정상회담 뉴스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톱, 위에서, 다운, 아래로 일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먼저 결정을 하면 그 다음 실무자들이 나머지 사항을 조율해 나간다는 겁니다. 포렌식 업체 포렌식 작업에도 정준영 불법 동영상 사건을 통해 익숙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포렌식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 과학인데요. 디지털 포렌식은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뜻합니다. 저는 이 세 용어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다시 읽은 뒤에야 최근 뉴스들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매번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을 혼자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주위에 물어보기도 좀 민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전문 용어를 대신할 쉬운 말은 과연 없는 걸까요? 국립국어원에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 제도로, 디지털 포렌식 경우는 전자법의학 수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톱다운의 경우는 대체하기에 마땅한 말이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또 몇몇 언론에서 탑다운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방송 언어과가 설치돼 미디어에 등장하는 말을 보다 듣고 보기 편하게 다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뉴스를 잘 이해해 정보의 간극이 없도록 돕는 친절함이 지금 우리 언론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번 순서는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큐 S프라임을 주제로 열렸던 YTN DMB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별적인 용어 자체가 장애 치료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정상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 분이 감수성이 좀 떨어져서 그 차별적인 용어를 쓰더라도 자막이라도 고쳐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 네. 장애는 극복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삶의 일부고, 뒤에 그 장애를 극복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저는 그래서 이를 분석하는 이게 정말 시스템 개발이 좋은 기술이고,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장애인분들께서 부족한 운동성 같은 거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목부터가 장애를 극복하는 과학기술로 되어 있어서 제목이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용은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목이 뇌과학이 전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물론 URL을 너무 이렇게 잘 따주셨지만 한번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왜냐면 유튜브는 댓글이 있으니까 댓글이 어떤지 좀 보고 싶어서
근데 유튜브는 제가 그거를 검색해서 들어가니까 그 옆에 비슷한 내용의 영상이 뜨는데 그 옆에 영상은 뭐 뇌는 어떻게 변화를 코딩하는가 혹은 뇌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좀 돋굴 수 있는 제목이었으면 그리고 그게 특히나 제목이 왠지 나와 관련돼 있으면 더 보고 싶고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화석 에너지는 50년 후에 고갈이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에너지도 이제 이렇게 표로 해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 레퍼런스가 좀 제시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연구 논문 같은 거 발표하고 할 때도 이게 이제 레퍼런스를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아니고 과학 다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레퍼런스가 없어도 뭐 무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자막 정도라도 이거. 저는 아까 제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목을 뭐 굳이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기보다는 좀 더 흥미로운 제목으로 좀 더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뇌과학 이야기 이건 너무 좀 넓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고양이와 반려동물 뭐 이런 식이기보다는 뭐 특정 고양이의 특정 습관의 뭐이라던가 좀 더 이상 연출이 뭐 어렵다면 좀 더 주제를 작게 잡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레이션이 너무나 평면적이고 기계적이기 때문에 그냥 대본 들고 읽으시는 수준이라서 인토네이션 이 강약도 없고 하니까 더 동력이 떨어져 버리는 사람마다 다른 게 형태로 가장 만들어 컸던 것 같아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의수나 전형적인 의족이네요. 다큐멘터리 포맷과 흐름, 구성 작가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은 지루함이 덜 했을 것 같은데 구성이 너무 그냥 통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되지 못한 부분이 역시 뇌과학이었습니다. 뇌과학 영역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고 아직도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제 선정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부분에서는 좀 몇 부작으로 나눠서 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주로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의 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만 설명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이고 매일매일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관한 여러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또 시청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정말 좀 본인이 알고 싶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 전문가 인터뷰로만 그런 그 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먼저 뇌과학이 전하는 이야기 이 제목만 딱 봤을 때 굉장히 재밌을 줄 알았어요.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될 줄 알았는데 뇌가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근데 아까 뭐 인터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어떤 사안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듣기만 해도 어떤 내용이구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한 문장 안에 전문 용어가 2개, 3개씩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집하는 사람들은 밑에다 자막에다 막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러니까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눈으로 또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 각기 다른 각도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쉽고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 1000만 명을 넘긴 흥행 영화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출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그 파급력은 주연 배우 못지않은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 지금 바로 YTN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 며칠 전 조간신문에는 한 대통령과 한 여인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이 1998년 데뷔, 그리고 어느덧 연기 경력 20년 차. 영화 속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을 모조리 섭렵한 오늘의 주인공. 자, 이제 두 눈 크게 뜨시고 영화 속에 담긴 YTN 뉴스. 레디, 액션!
영화의 사실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뉴스씬. 그때마다 내로라 하는 감독들의 선택은 바로 YTN입니다. 그 아동학대라는 소재, 민감한 소재를 담고 있고 그 아동학대 소재에 대한 지금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YTN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아무래도 뉴스 매체로서 공신력이 있는 매체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한지민 씨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이 돋보였죠. 바로 지난해 개봉한 영화 미스백입니다.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영화 속에서 YTN은 숨겨진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보도합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친 재난 현장, 강력 사건의 현장에서 긴급 속보를 전하는 YTN 기자들. 대형 사건이 있을 때마다 YTN을 시청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영화의 극적 긴장감을 더해주는데요. 살인 기생충으로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영화 연가시. 국가 위기 상황에도 역시 시민들의 눈과 귀는 YTN 채널로 집중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나타난 자연재해. 그리고 터널 안에 갇힌 한 남자.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건설 붕괴 현장이 영화 속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됩니다. 촬영 과정에서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협조를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좋게 영화와 YTN의 매체가 둘 다 윈윈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에서부터 정치, 사회, 코믹 영화까지 그 중심엔 늘 YTN이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 중 섭외 1순위라는 사실은 비밀인데요. 이쯤 되면 YTN도 연기주연상 가능하겠죠? 연기주연상을 받는 그날까지 가자! 네, 저희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한 주간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 YTN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TN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